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1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영수회담에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측에서 복권 요청이 없었으며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2년에 사면되어 석방되었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전 대표도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여권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복권 심사가 확정된 후에 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월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로또 분양으로 인해 공공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집값 안정화에 실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지로 강남, 서초, 송파구가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와 공급량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2009년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유사합니다.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했으나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세곡동 일대의 보금자리 주택은 전매 제한 해제 후 로또 분양이라 불릴 정도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비중이 낮아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최소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가 추후 분양 가능한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개발의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어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된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주변 집값 안정 효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아파트 몇 개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린벨트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21개 종목 144명의 선수로 구성된 소수 정예 한국 선수단은 11일 현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의 최대 성과입니다. 당초 한국 선수단은 구기 종목의 부진과 최소 규모의 출전으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지만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첫 메달은 7월 27일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시작됐고 다음날 오상욱 선수는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금빛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양궁, 사격, 펜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양궁의 김우진과 임시연은 3관왕에 올랐고 배드민턴의 안세영은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권도에서도 박태준과 김유진이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은 12년 만에 두 자릿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대회로 평가되며 젊은 선수들의 놀라운 활약이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4번째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9일 새벽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가 옆 선로를 점검하던 차량과 충돌해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각각 2018년과 2021년에 입사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입니다. 코레일과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작업 계획서와 안전교육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접선로 차단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 매뉴얼의 점검과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과 괴리된 안전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연일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낮 12시 29분경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도 수도권 지역과 규슈 남동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 남부에서 발생한 최대 진도 6약의 지진과 관련해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진도 8에서 9 규모의 강력한 지진으로 태평양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며 1946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약 70에서 80% 확률로 난카이 대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혼슈섬 간토에서 규슈에 이르는 지역의 높이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약 32만 3천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일본 정부와 소방당국은 비상에 걸렸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거대 지진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학교 건물을 공격해 약 1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원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휘 통제소로 사용하는 학교 건물을 정밀 폭격했다고 밝혔지만 가자 당국은 이 학교가 난민들이 머물던 곳으로 공격으로 인해 90에서 1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기에 학교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이집트 등 여러 국가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공격을 학살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라크에서 9살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여성계와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이혼,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하자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1959년 도입된 개인 지휘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국가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 허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어린 소녀들이 강제 결혼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라크의 정치 체제는 이슬람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들이 이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법안 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 소녀들의 인권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3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서부,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강원 내륙, 광주 전남 서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북부, 제주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되어 전반적으로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